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 팟빵 있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0.25%로 동결되었고, 역시나 금리 동결할 때는 알고 있었지롱.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언제 그 다음 인상을 할 것이냐의 여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연준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할 것이고요. 먼저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시장은 현재 연준의 이야기할 것을 녹이고 있었다. 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2.2%대, 구글도 1%대, 그리고 죽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좀 오른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오늘 직관적인 게 있어요. 오늘 직관적인 게 있는데 하나하나 펼쳐 가보도록 합시다. S&P 500부터 볼까요? 자, S&P 500 잘 가다가 플러스 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지죠. 저 시점이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쫙 흘러내렸다가 막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끝났어요. 네, 이러다 끝난 거예요. 오늘 시장. 자, 나스닥 보죠. 나스닥도 다르지 않아요. 나스닥도 쫙 흘러내립니다. 기자회견 하고 나서 쫙 흘러내리고 나서 어떡하지? 이러고 끝났어요.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 고민하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달러 볼까요? 네, 달러. 10년 뭐든. 네, 달러 지수 보죠. 자, 달러 지수는 딱 그 시점이죠. 다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빵 하고 올랐죠.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미국 달러가 0.5%까지 올랐을까? 0.5%까지 올랐을까?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난 폭등이지. 하루에 0.5%면. 근데 왜 올랐을까? 이거는 뭔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여기 올라갔다는 거. 자, 그러면 채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보죠. 똑같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 시간에 빵 하고 튑니다. 빵 하고 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1.9%, 다시 1.9% 근처까지 갔어요. 1.873% 지금 현재. 얘만 튄 게 아니라 2년물은 더 튀었어요. 2년물은 10년물이 8.8bpt였는데 2년물은 12.9bp가 튀었어요. 12.9bp. 0.129% 하루에. 엄청나잖아요. 그쵸? 미친 듯이 올랐죠? 이건 무슨 말이야? 금리 올리는구나. 금리 올리는구나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시장이. 금리 올리네? 이러면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네 하면서 주식시장이 빵 하고 떨어졌죠? 근데 금리 올리네가 언제야? 이제 이것만 보셔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흐름만 보셔도. 금리 올리네 3월이지 뭐. 3월에 올려. 3월에 금리만 올렸나? 3월에 금리만 올리나? 네. 이제 그거 서서히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에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야, 지금. 내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오늘 이제 얼마나 FOMC가 중요했는지 봤죠. 그건 됐고, 이제 기업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얘도 이제 빅테크로 좀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빅테크5에 빅테크6로 한번 끼워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슬 드는데, 테슬라가 2% 올라서 937.41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나왔는데요. 2.54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2.54달러. 근데 3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1.86달러였습니다. 1.86달러. 분기에 1.86에서 2.54가 올라갔어? 얼마나? 분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36.5%.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데, 근데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주식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인데, 자신 있으니까. 분기 성장률만 봐서는 내년도에 지금 시장은 150만 대 예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 실적을 보는데 17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 어디쯤일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지금 프리몬트 공장이 50만 대 넘게 뽑아내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베를린이 돌기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돌 것 같고, 올해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기여를 할 것 같고, 저기 상하이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물량을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텍사스인가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참여를 하게 될지. 근데 아마 참여하게 될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공장들이 싹싹 다 돌아가면 170만 대에서 200만 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분기에는 28% 성장했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올해 1년 내내 흐름을 보면 21년 1년 내내 분기별 주당 순이익으로 말씀드릴게요. 0.93달러, 1.45달러 엄청나게 올랐죠. 50% 정도. 그 다음에 1.86달러 요거는 이제 좀 떨어진 거예요. 28%. 그러다 다시 2.54달러 36.5%.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성장률은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그걸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회사는 테슬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분기별 성장률, 그러니까 연환산이 되겠습니다만, 연의 성장률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2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23년부터는 꺾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22년 이후부터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23년도를 바라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일단 4, 4분기 너무 높게 뽑아줘가지고 약간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되긴 할 것 같다. 어쨌든 되게 감사한 일인데 테슬라가 170에서 200만 대를 뽑아주는 순간 세상은 전기차 세상으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게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미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이미 뒤집어진 걸 봤고, 실물 시장에서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개혁 사이클을 22년에 기초를 닦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천만 대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국의 기여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 자, 다음 인텔 실적 발표. 시간 없어. 주당 1.09달러, 전분기 1.71달러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상치가 0.9였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2월 달에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설날 때 나오게 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했습니다. CES 이후 최대 기대주가 인텔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 얘기 가죠. 먼저 하나증권 김성수 회원이 정리한 부분부터 요약 정리니까 듣고 가겠습니다. 고용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최대 고용 환경과 현재 일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가의 둔화 전망은 유지하지만 필요시 정책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경제는 더 이상 통화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자산 규모 축소 논의는 했다.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항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책 수단에 있어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준금리 조정이다 라고 했고요. 고용 환경 해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고,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는 곧 올 것이다. 자, 금융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시장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방 압력이 크지만 12월 대비 조금
약화되었다. 공급 병목 현상은 결국 해소될 문제다. 연준 대차대 대표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매우 크다. QT 때보다 빠르게, 예전 QT 때보다 더 빠르게 자산 규모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FMC 이사들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3월 금리 인상을 염두에 3월 금리 인상 하는 거예요. 자, 3월 금리 인상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를 하게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QT를 하겠다고 했고, 그 공개시장에서 갖고 있는 소마라는 공개시장 계정에 있는 보유증권의 재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양적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기네 그 주머니에 있는 이제 롤오버를 정리하면서 QT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투에서 그 그대로 좀 뽑아왔어요. FOMC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그대로 뽑아와서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됩니까? 하죠. 네. 기자들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기자들이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미국에서는. 그런 걸 느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질의응답은 제가 못 봐서. 자,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인상 사이클에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몰아서 하고, 나중에 느슨하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몇 번 인상할지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고용과 물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빨라요. 예전보다 빠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현재 고용시장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하느냐라고 그리고 고용과 임금 상승세를 꺾지 않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꽤나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죠? 금리 두세 번 올린다고 고용시장 위협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 보여준 거죠. 자, 다음 질문. 자산 정상화 원칙을 보면 자산을 상당히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재투자 중단 말고 적극적인 매도도 고려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자산 정상화가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지라는 진짜 저도 궁금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좋은 질문이지만 아직 위원회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자산 정상화 원칙을 제시한 것 뿐이다. 실제 결정과 경로는 아직이다. 지난 사이클은 두세 번의 미팅에 걸쳐서 결정했고, 이제 우리는 막 그 첫 단계에 들어갔다. 자산 규모가 훨씬 커졌고 경기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일찍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우리의 주 통화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진행된 후에 자산 정상화를 실시할 것이다. 메인은 금리 인상이고 자산 정상화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 정상화는 꽤나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낳는지 모른다 라고 싹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궁금하거든. 어떤 데는 그랬잖아요. 그 양적 긴축이 금리로 따지면 한 0.3% 금리 인상 효과다. 그런 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막 그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다 모든 것을 할 건데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장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죠. 금리 3월 인상하고 긴축도 3월에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빠지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세게 할 거야 하는데 정확한 답을 안 줘. 정확한 답을 안 주니까 뭐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막 생각이 되잖아. 지난 일주일간 우린 빠져왔는데 반영된 건가? 반영 다 시킨 건가? 마른 건가? 조금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시장이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 막판에 쭉 떨어뜨리고 나서
계속 떨어져도 맞는 거야? 맞아?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일 시장은 이 고민을 조금 하루 이제 오후 내내 지금 저녁 내내 숙고를 하겠지. 지금 미국 시장 장 끝났으니까 야 이건 무슨 얘기니? 막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내일 시장에 반영을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그 변동성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본다. 지난번 SEP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전망한다고 했고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은 자산 정상화도 아마 하반기쯤 실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통화 정책 기대는 적절하게 형성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은가? 그러니까 중립금리까지 안 올려도 물가가 내려올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직 추가 인상 관련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통화정책 없이도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좀 너무 길지만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고 7번째 질문. 경기 상하방 위험이 다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팬데믹이 리스크로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무관용 방역 정책 등이 공급 병목 현상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유럽의 에너지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경기 상과 하방에 모두 위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S&P에서는 22년 연말 거의 타겟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목이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핵심이 공급 병목 현상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를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이 분석가들뿐만 아니라 연준조차도 공급 병목 현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뒤로 가면 끝나겠지. 그건 이제 너무 뻔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지라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에 계속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급 변동 현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 반도체를 우리는 많이 하니까 반도체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뭐 D램의 공급 병목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메모리 쪽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 있어요? 동남아 쪽에서 나와야 될 또 중국에서 나와야 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반도체. 좀 미안하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반도체가 안 나와서 세트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 병목 현상이 언제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저렇게 셧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나와야 될 것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면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살짝 피해갔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드가 오는 2023년까지 반도체 문제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했더니, 올해 그냥 나는 병목이 올해 해결될 거라고 말한 적은 없고, 올해 하반기에 완화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방금 전에 설명해 준 거하고 연장선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2%까지 낮아질 때까지 할 건가, 그리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달성시키기 위해 2%보다 낮게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건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보다 낮게 만들려고 할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서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 과거 정상화 사이클마다 자산법을 우려하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금융 불안정을 우려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올해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QE를 중단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해야 된다. 추가 인상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산 가격은 금융 불안정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가계 기업 대출 상태 좋고 은행도 강하다. 섀도우 뱅크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쭉 읽어드린 거는 뭔가 이제 알긴 알겠는데 뭐 딱 떨어지지는 않죠. 뭐가 딱 떨어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정답이라고 딱 그냥 우리 객관식 정답 찍듯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일단 금리가 3월 달에 올라갈 것으로 오늘 이렇게 그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고, 긴축도 3월에 시작할 듯한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니라서 시장은 뚝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섰잖아요. 서서 약간 올리다가 끝났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해석한 결과치가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빠르면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선물 지수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반영이 될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장이 약간 떨어져서 반영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매파적이네. 매파적이고 긴축도 6월까지 갈 것 같진 않죠. 이제부터 논의 시작하고 3개월 정도가 걸렸다. 아까 금리 인상에 논의하고 3개월 정도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6월 안에는 긴축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그게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보신다면 약간 보수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갖추시는 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금리는 조금 금리는 3월에 인상하고 그리고 그 즈음 조금 지나서 즈음에 양적 긴축을 할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의 반응은 기술 많이 빠진 놈은 오늘 반등했잖아요.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 빅테크 몇 개는. 그러니까 일단 녹인 건 다 녹였어.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해석을 하고 반영을 할 건데, 양적 긴축이라는 놈이 딱 버티고 있으면 옛날처럼 파죽지세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사실 여기 이 연준의 이 기자회견이 정확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여지를 주면서 자기네 태도, 자기네 이런 입장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시장이 결국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우리는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의 대응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